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1년째 전면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의 경우는 3순위 비숙련을 제외한 전 부문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이민서비스국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택임대료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최소 보상 한도가 대폭 인상되면서 11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가족이민 문호가 사실상 1년째 전면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의 경우는 3순위 비숙련을 제외한 전 부문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공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12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2A 순위를 제외하고 전 부문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은 2014년 12월 1일, 사전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의 영주권 판정일은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됐고 접수일도 2017년 1월 1일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2008년 11월 22일, 사전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2월 5일로 역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취업 이민은 좋은 상황입니다. 3순위 비숙련공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3순위 비숙련공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19년 5월 8일로 지난 6월 한꺼번에 3년 1개월 후퇴한 이후 3개월 연속 동결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비숙련공 부문과 달리 9월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3순위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 역시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이민서비스국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 상황이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A타임즈는 카토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너무 긴 가족 초청 이민 대기 기간 때문에 신청을 한 후 이를 기다리다 결국 승인이 나오기 전에 사망하게 되는 고령자 신청인들이 16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주권 수속에서부터 노동허가, 비자 신청 및 시민권 등에 이르기까지 이민서비스국에 계류돼 있는 신청 적체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3분의 1이 더 증가해 지난 3월 기준 860만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방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25%가 늘어난 180만여 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 심사에 앞서 연방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 처리 기간도 이전에는 2개월 이내로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7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국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의 비자 수속도 적체가 극심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지난달의 경우 원래 같으면 비자 승인이 벌써 이뤄져야 했을 케이스들이 아직도 인터뷰 일정도 잡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숫자가 전 세계 미 대사관을 통틀어 41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팬데믹 사태 이전 월 평균 대기자 수가 6만 1,000명 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급증한 것입니다. 여행이나 상용 등 B1, B2 비자 인터뷰를 위한 미 대사관 대기 기간은 팬데믹 이전에는 불과 17일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247일에 달하고 있다고 카토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감사관실은 이 같은 상황이
이민 신청 증가와 이민 서비스국의 예산 및 직원 부족,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민국 업무가 마비됐던 상황이 종합적으로 겹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의회는 올 회계연도에 이민국 직원 채용 확대 등 이민 적체 해소 예산으로 2억 7,5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이민국의 적체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나의 아름다운 집 마러라고가 현재 대규모의 FBI 요원들에 의해 포위, 급습, 점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정부의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면서 조사에 응했다며 그런데도 통보 없이 나의 집을 수색한 것은 불필요하며 부당한 행위라고 공격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2020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이듬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에 연루된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입니다. 국립문서보관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남긴 편지 등 비밀 문건 15상자를 반출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올 1월 기밀 문서를 국립문서보관서에 반환했으나 대통령 재임 시절 기밀 문서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파기한 데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되면 즉시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마러라고 리조트 습격은 정권의 정적들을 겨냥한 연방기관 무기화의 또 다른 확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상원이 7일 가결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과 부품을 사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 보조를 축소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의 공급망을 결속해 전 세계 배터리 시장 1위인 중국을 배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미국에선 전기차를 사게 되면 연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세액 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중 절반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했거나 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높아집니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2028년엔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상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을 사야 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자동차도 세단은 55,000달러, SUV나 트럭은 8만 달러를 상한으로도 부자보다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폐기돼 테슬라와 GM 등 시장을 선점한 회사에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완성차 업체도 이미 중국산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지 않다는 점에서 달라진 세액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일은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 자동차는 시장에 없다며 그 정도 되려면 수년이 지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택 임대료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뉴욕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등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주택 검색 웹사이트 스트리디지에 따르면
뉴욕 주택의 임대료는 최근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올해 2분기에만 평균 20.4%나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고객은 너무 많고 아파트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종종 대기업이나 투자펀드로 인해 임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리디지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뉴욕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많은 집주인들은 그 가격들을 다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에선 임대료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단체 어포그로스에 따르면 2019년 뉴욕 대도시권에는 34만여 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고기보다 저렴한 닭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CNN은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가 닭고기 수요가 매우 강한 반면 고가의 소고기 수요는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부담이 덜한 닭고기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타이슨은 육류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변화가 나타났다며 새로운 저가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료품점 운영기업 크로거도 쇼핑객들이 매장에서 소비하는 품목수가 줄고 유명 브랜드 대신 저렴한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갈아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와 미국 PB 식료품 공급사인 트리하우스 푸즈도 고물가의 PB 제품 수요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뉴욕 시민들이 비싼 가격표를 보고 소비자가 충격을 받는 이른바 스티커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뉴욕시 지역의 식품 가격 전년 대비 상승률은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는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9.1%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대폭 낮췄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크게 낮아지며 식품과 주택의 급등세도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공개한 지난달 소비자 기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년 6.2%, 3년 후 3.2%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전월조사 당시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년 6.8%, 3년 후 3.6%와 비교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0.5%포인트 낮은 2.3%로 나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까진 식품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10.4% 올랐는데 앞으로 1년 동안 6.7%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전월 설문보다 2.5%포인트 낮아져 2013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60% 폭등했는데 앞으로 1년 후 기대 상승률은 1.5%로 전월 조사의 기대치보다 4.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집계 역사상 최대 월간 낙폭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67센트 떨어졌지만 1년 전에 비해 87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가격의 기대 상승률은 3.5%로 전월 조사의 4.4%보다 떨어져 2020년 11월 이후 최저로 내려왔습니다. 연방의회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맞서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세계 기축 통화국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위원과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위원을 중심으로 양당 하원 의원들은 디지털 달러화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애슬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16개국이 디지털 화폐 개발 또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화를 위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 사용을 위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른 국가 중앙은행과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은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달러화가 차지하는 국제적 역할을 고려하면 제대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행정부와 의회의 지원 없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최소 보상 한도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110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5일 자동차 보험사의 책임보험과 무보험 운전자 차량에 의한 피해 보상 최소 한도를 기존 15,0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최소 보상 한도는 우선 2023년 25,000달러로 오른 뒤 2026년 35,000달러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입법으로 뉴저지 차량보험 가입자 약 110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매년 125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반대해온 공화당 로버트 허스 주 하원 의원은 뉴저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 가정에 재정 부담을 안기는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그간 차량보험의 최소 보상 한도가 너무 낮아 사고를 당해도 필요한 의료 비용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다며 차량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뉴저지에서 상해에 의한 보험 청구액은 평균 18,000달러 정도라면서 최소 보상 한도를 35,000달러까지 높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은 지난 7일 전체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추모의 벽 준공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결의는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미군사 방위는 변하지 않으며 경제와 기술, 외교 등 분야에서 결속은 강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상원은 추모의 벽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한국 정부 및 국민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어제 매년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참석 의원 6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5.18 기념일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안에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투쟁한 5.18의 의미와 함께 매년 5월 18일을 캘리포니아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에 서 있는 미국에서 동방 먼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5.18의 가치와 정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연계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세탁에 활용된 가상화폐 믹서 기업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텀블러라고도 불리는 믹서 시스템은 가상화폐를 쪼개 섞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해 주로 해커들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제재된 토네이도 캐시는 지난 2019년부터 70억에 달하는 가상화폐 세탁을 도왔으며 이 금액에는 북한 정찰총국 연계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가 훔친 4억 5,500만 달러 상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어제 65세 이상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세 면세 자격을 기존 연소득 29,000달러 이하에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입법으로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령층 및 장애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해온 재산세 면세 혜택도 2028년까지 6년 연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